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추리, 범죄, 탐정 소설로 유명한 미국의 에반 헌터입니다. 작가의 필명은 에드 맥베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맥베인이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헌터는 192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에드거상의 후보자로 여러 번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1953년에 쓰여진 떠나지 않는 유령입니다. 단편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의 능숙한 구성, 복잡한 캐릭터, 강렬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마약쟁이 아들을 구출하려는 아버지의 의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떠나지 않는 유령, 에드 맥베인. 그 술집은 황량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둠침침한 공동편소 같았다. 지저분한 구석은 그보다 더하다. 천장에는 중앙에서 열십자가 되도록 걸쳐진 파랑과 흰색 테이프 다발이 느슨하게 늘어뜨려져 있다. 오래전 이 지구에서 출전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귀환 축하 때 쳐두었던 것인가 보다. 카운터 뒤에 거울은 금이가 있다. 그것이 내 얼굴의 반을 쪼개 나머지 반보다 위쪽에 가져다 놓는다. 카운터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입구문이 나 있다. 리틀 보이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쓰여 있다. 그러나 가게 안의 나뭇결에서 풍겨나오는 퀴퀴한 냄새는 그 절반도 그럴듯하지 않았다. 성급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테이블에 마치 실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늘어져 있었다. 바텐더를 빼놓으면 서 있는 것은 나뿐이다. 그런 나도 여느 때의 순서대로 나간다면 그리 오래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술독에 빠져 있을 사람의 미덕이라는 것이다. 가질 만큼 가졌으면 우선 거기서 시작하는 게 좋다. 나는 카운터에서 작은 글라스를 집어들고 우선 시작했다. 글라스를 내려놓았을 때 그 사나이가 내 팔꿈치 옆에 서 있었다. 이제야 마음 놓인다는 표정이었다. 그가 물었다. 캐넌 씨 맞죠? 작은 목소리의 작은 사나이다. 거푸집으로 대량 생산되어 잇따라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둥그런 얼굴에 긴 코끝이 입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입술은 얇고 길다. 양쪽 눈 밑에 살이 처진 주머니가 매달려 있다. 묵직한 주머니였다. 나는 말했다. 그렇소, 캐논이요. 사나이는 뒤돌아보고 어물어물 하더니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사립탐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빈 글라스를 보았다. 잘못 들었어. 그는 말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말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탐정이 아니오. 그리고 바텐더에게 눈짓했다. 바텐더는 카운터 끝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사나이가 다가섰다. 내 아들은 마약 중독입니다.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거 안 됐군요. 당신이 그 녀석을 막아주십시오.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든 녀석들이 내 아들에게 그것을, 그 몹쓸 것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나는 말했다. 해인을 막으라는 것과 같구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게다가 할 생각도 없어. 용서해 주겠소? 부탁입니다. 저는 흥미 없다고 말했잖소. 돌아가시오. 단념하고. 사나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작은 사나이가 한순간 거인이 되었다. 권리를 쟁취하려는 사람이 된 것이다.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대들었다. 날카로운 떨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탁하러 온 겁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만한 말을 한 노력이 그를 약하게 한 듯했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더니 뒷주머니에서 더러운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나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소. 내 목소리는 아까보다 부드러웠다. 꾸물거리는 바텐더가 얄미웠다. 나는 이미 사립탐정이 아니오. 허가증을 빼앗기고 없단 말이오. 알겠소? 이 주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소. 작은 사나이는 조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입을 다물자 그는 말했다. 내 아들은 허가증이니 뭐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주사기뿐이지요. 주사기를 빼앗는데 그런 종이 쪽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종이 쪽지 한 장만이 아니오. 더 많은 것이 필요하오. 그럼 힘을 빌려주시는 거죠? 천만에요. 사나이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입을 여는 동시에 눈도 커졌다. 어째서 왜 안 됩니까? 왜 힘을? 나는 글라스로 카운터를 치며 크게 소리쳤다. 여보게 바텐더, 뭘 꾸물거리는가? 술이 발효되기를 기다리나? 그리고 나는 똑바로 작은 사나이를 돌아보며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졸라봐야 소용없소. 흥미가 이젠 없단 말이오. 당신 아들이든 누구의 아들이든 내 어머니의 외아들이 어떻게 되든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니까 부탁이니 내 말 듣고 돌아가시오. 이런 썩은 싸구려 술집에 언제까지나 있지 말고 아늑하고 기분 좋은 당신 아파트로 돌아가는 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오. 돌아가시오. 제발 돌아가 주시오. 작은 사나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자리 새끼처럼 목을 떨어뜨리고 중얼거렸다. 하는 수 없군. 하는 수 없어. 그가 등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바텐더가 느릿느릿 다가왔다. 나는 말했다. 같은 걸 한 잔 더. 작은 사나이가 돌아가는 것을 나는 바라보지 않았다. 그 대신 바텐더를 보았다. 병에서 글라스로 위스키가 흘러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권총 소리는 재빠르고 짧았다. 연속으로 2발. 그 총소리는 스네이드럼 가장자리를 막대기로 때리는 것처럼 울렸다. 나는 얼굴을 들고 돌아보았다. 작은 사나이는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은 채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녹기 시작한 버터가 칼날에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몸뚱이를 따라 시뻘건 것이 문을 붙들었다. 이윽고 사나이는 바닥에 쓰러져 생명 없는 작은 공이 되었다. 나는 달려가서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문 밖은 어둡고 엷은 부슬비로 뒤덮여 있었다. 길모퉁이에 외로운 가로등만 희미하게 주위를 비추고 있다. 아스팔트를 뛰어가는 구두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도시의 어둠으로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작은 사나이를 보았다. 바텐더가 이미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물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네. 아는 사이처럼 보이시던데요. 나는 손을 뻗어 바텐더의 셔츠 깃을 잡고 틀어 올렸다. 나는 모른다고 했어. 잘 기억해둬. 이 사나이와 얼굴에 대한 것은 처음이야. 경관들이 여기 어디 옹이 구멍에서라도 기어나오거든 이 말을 생각해내라고. 내 말 알겠나? 그는 말했다. 생각해내겠습니다. 좋아. 가서 핑클레이디든 뭐든 만들어. 나는 바텐더를 확 밀어주었다. 그는 시무룩한 얼굴로 카운터로 돌아갔다. 나는 작은 사나이의 맥을 짚어보았다. 짚어봐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갑을 찾았다.
피터 델쇼라는 이름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다. 나는 주소를 머릿속에 새긴 다음 면허증을 지갑에 다시 쑤셔 넣었다. 플라스틱 꽃이 사이에 사진이 몇 장 띄워져 있다. 코가 높고 눈이 맑은 귀여운 소년의 사진이다. 델쇼의 아들임에 틀림없다. 마약 중독 환자다. 그러나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다. 동글동글한 머리에 미소가 넘쳐 흐른다. 나는 지갑을 탁 닫아 델쇼의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하기야 이제 그는 이 지갑 속에 든 게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었지만 나는 바텐더 앞을 지나 곧장 전화박스로 갔다. 10센트 동전을 하나 떨어뜨려 놓고 교환수를 부르자 대문자 5를 돌렸다. 교환수가 명확하게 재빨리 물었다. 몇 번 대드릴까요? 경찰을 부탁하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팬티 대매출이요. 네? 아무래도 좋소. 경찰을 대주오. 지겨운 듯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나는 박스에 앉아 있었다. 12서의 캐시디입니다. 살인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만. 어디십니까? 상대의 목소리는 직업적으로 능란했다. 나는 장소를 말했다. 직접 목격했습니까? 아니, 죽는 걸 보았을 뿐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못 봤습니다. 성함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실소. 나는 수화기를 놓았다. 이것으로 끝났다. 내 손은 깨끗해졌다. 나는 박스를 나와 앞만 보며 술집을 나왔다. 델쇼에게 눈길도 던지지 않았다. 밖은 어두웠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다른 술집에 가볼까? 그래,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은 없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경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것은 커다란 고민을 안고 있던 작은 사나이의 시체 쪽으로 차츰 가까워졌다. 그 여자는 이튿날 아침 내 호텔에 찾아왔다. 문에 노크 소리가 났을 때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자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누구요? 덕분에 조그만 망치가 머릿속에서 날뛰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려고 몸부림쳤다. 당신은 나를 모르세요? 그럼 무슨 일로?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들어오시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몸집 작은 까무잡잡한 여자였다. 얼굴 양쪽에서 머리를 모아 포니테일로 묶었다. 갸름한 계란형 얼굴이 짙은 갈색 눈과 오똑한 코를 가두리 하고 있었다. 입술도 잘생겼다. 깃은 열린 흰 블라우스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젊은 유방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봉긋한 덩어리를 손에 잡힐 듯이 드러내 보였다. 그녀는 물었다. 캐넌 씨 맞죠? 무슨 일이시죠? 제리 델쇼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런. 내가 뭐 화날 말을 했나요?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침대에 가까이로 섰다. 델쇼 씨도 당신을 찾아왔었어요? 왔었어. 그분 돌아가셨어요. 아세요? 아오. 녀석들이 한 거예요, 캐넌 씨. 그분이 제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라는 것을 녀석들이 알고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나는 턱 밑에 거칠거칠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보기 좋게 막았더군. 그런데 나를 위해 부탁도 안 한 광고를 서비스한 사람이 누구요? 당신들은 누구한테서 듣고 나를 찾아오는 거요?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대답하는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걸요, 캐넌 씨? 그렇다면 내가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알 거요. 지금은 실직 중이요. 폐업으로 말미암아 재고품 대특례는 벌써 오래전에 끝났단 말이요. 부인에 대한 이야기군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이 묵신거리는 내 마음의 오랜 상처를 사정없이 쑤셔놓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말했다.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겠군, 당신은. 비밀도 아닌데 숨길 건 없잖아요. 신문에 죄다 난걸요. 당신 돌아가겠소? 아니면 엉덩이를 걷어차여 뛰어나가고 싶소? 그녀는 내 눈을 지켜보았다. 화내봐야 소용없어요, 캐넌 씨.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으니까요. 당신 정말...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부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게 어쩌다는 거죠? 내가 사는데 한번 와보세요. 아주머니들이 모두 바람 피워요. 안 그러는 건 병신이나 송장뿐이에요. 아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소. 나는 짜증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와장창 때려 부수고 싶어졌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당신한테 무슨 짓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얻어맞는 게 당연해요. 고맙소.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소. 4.5구경 손잡이를 썼으니까요. 그보다는... 이제 그만두시오, 아가씨. 막이 내린 사건을 다시 되풀이하기는 싫소. 사건과 함께 당신도 막이 내렸군요. 순직한 영웅님. 허가증을 빼앗겼을 때 당신은 죽은 거예요. 당신은... 남자를 때리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했죠? 훈장이라도 탈이라고 여겼나요? 그녀는 입술을 쑥 내밀고 침대에 붙어섰다. 사립탐정이라고 해서 여느 시민은 안 가진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요? 흉기 소지 폭행죄가 그토록 뜻밖이었나요? 나는 정신없이 말했다. 그 여자는 엉덩이가 가벼웠어. 상대 남자는 비열한 녀석이요. 그놈을 죽였어야 하는데, 그런 자식은 살려두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나는... 그녀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며 나를 비웃었다. 시체를 죽일 수는 없어요. 당신은... 쫙 벌린 내 오른손이 날아 그녀의 볼을 후려쳤다. 그 일격으로 그녀는 방 한가운데까지 튕겨져 나갔다. 그녀의 손톱이 내 어깨를 파고들어 일직선으로 팔목까지 긁어내렸다. 나는 화가 났다. 그녀를 그냥 둘 수 없었다. 계기를 만든 것은 그녀다. 그녀는 나에게 붙들려 몸부림쳤다. 나를 걷어차려던 반동으로 스커트 자락이 허벅지가 맞붙은 자리까지 말려 올라가 시원스러운 흰살이 드러났다. 나는 그녀를 반드시 쓰러뜨리고 입술을 힘껏 상대의 입술에 눌렀다. 내 손은 흰 블라우스를 더듬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은 내 입술을 호응하기 시작하고 몸부림이 멎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했다. 그녀는 토니의 모습을 불러왔다. 등에 치렁치렁한 블란드 머리를, 웃는 인매를, 밀림의 초원 같은 깊은 녹색 두 눈을, 넉 달 동안의 결혼 생활을, 거기에 나타난 파커를 생각나게 했다. 나는 총구를 들이댔어야 했다. 방아쇠를 당기고 또 당기며 녀석이 카펫 위에 하나의 역겨운 오점이 될 때까지 당겼어야 했다. 나는 분노에 떨었다. 그 분노를 그녀의 몸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목구멍 속으로 신음하며 내 목을 두 팔로 세게 감았다. 내 몸 밑에서 그녀의 몸이 휘었다.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눈이 되었다. 입술은 촉촉히 젖었다. 갑자기 그녀는 참다 못해 큰 소리를 질렀다. 햇빛이 비춰드는 방 안에서 그 비명은 크게 울렸다. 그녀는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다. 나도 같이 소리 지르고 싶어졌다. 이윽고 조용해진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얹었다. 얼굴이 온통 발그레해져 있었다. 스커트는 마구 구겨져 속살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물었다. 제리를 찾아주겠어요? 생각해보지. 무슨 뜻이지요, 그것은? 들은 대로의 뜻이요. 생각해보겠소. 알겠어요.
그녀는 스커트를 끌어내리고 일어서서 머리를 쓸어내렸다. 나는 돌아가겠어요. 난 돌아갈 테니 당신은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문 쪽으로 가서 손잡이에 손을 대고 돌아보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캐넌. 그리고 그녀는 가버렸다. 나는 그녀를 생각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육체를 생각했다. 내 마음속에서 그녀와 토니가 뒤섞였다. 나는 다시 떨기 시작했다. 토니를. 오래전에 그날 밤을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떨고 만다. 내 침실에 손님을 끌어들인 싸구려 같은 짓을 하고 있던 토니. 놈의 손은 그녀의 발가벗은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놈의 입은 그녀의 목에 묻혀 있었다. 그놈의. 나는 한쪽 주먹으로 한쪽 손바닥을 쳤다.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끝난 일이다. 불기소가 되기는 했지만 경찰은 나를 허가증을 지니게 할 수 없는 사나이라고 생각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혼하기 위해 멕시코로 갔는데 그 길로 어디로 가버렸을까? 어디로 갔거나 상관없다고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무도 마음 쓰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누군가가 마음 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밤이면 밤마다 초특급 전함이라도 띄울 수 있을 만큼 알코올을 들이키는 사나이가 마음 쓰고 있다. 술은 식도를 곧장 내려가 윗주머니의 구멍은 막아주지만 마음의 상처는 막아주지 못한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추억을 지우고 싶었던 것이다. 아까의 그녀도 아무 도움되지 않았다. 더욱 토니를 생각나게 했을 뿐이다. 다른 여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나는 침대 옆 벽장에서 부동자세에 병정이 달린 술병을 꺼내 가득 따랐다. 제리 델쇼는 어쩌다가 마약 중독에 걸렸을까 생각했다. 내버려 두자. 남의 일이다. 나는 한 잔 더 마시고 다시 소년을 생각했다. 다시 한 잔 마셨다. 또 마셨다. 둘레의 물체가 흐려지면서 멋지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다. 마음의 아픔은 사라졌다. 만난 적도 없는 소년에 대해 형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나처럼 십자가를 진 소년이다. 다만 그 녀석의 십자가에는 내 것과 달리 끝에 바늘이 달려있다. 그것이 4시간마다 녀석의 팔을 찌르는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일어나서 웃옷을 걸치고 피터 델쇼의 운전면허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나섰다. 내가 외워둔 주소에는 잿빛 빌딩이 하늘을 향해 더러운 손가락 하나를 세워놓은 것처럼 서 있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층계 위에 금발 여자가 앉아 갓난아이 요람을 흔들고 있었다. 내가 층계를 올라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힐끗 흘려보고 실망하는 얼굴을 했다. 나는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줄곧 나를 보았다. 그 눈길은 핏발이 선 내 눈에서 더부룩한 수염으로 옮겨갔다. 다시 초라한 옷으로 옮기더니 아기 요람으로 되돌아가 심술 부리듯 마구 흔들어댔다. 나는 현관에서 성냥을 그어 울퉁불퉁한 우편함 위에서 벨쇼의 이름을 찾아냈다. 3층 B라고 쓰여 있었다. 한자벽에서 스며나오는 희귀한 냄새를 맡지 않도록 숨을 죽이면서 층계를 올라갔다. 3층 B라고 쓰여진 문을 두드렸다. 귀 기울이니 다가오는 맨발 소리가 들렸다. 문이 크게 열렸다. 빛바랜 실내복을 거친 여인 소녀가 서 있었다. 안쪽 부엌 창문에 비춰드는 햇빛으로 아가씨의 모습은 검은 그림자로 보였다. 누구세요? 커트 캐논이요. 당신은? 내 이름 따윈 물어봐야 아무 쓸모도 없어요. 누구의 심부름인가요? 제리 델쇼는 어디 있어? 그녀는 어깨를 움츠렸다. 마약으로 몽롱해져 있겠지요.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걱정하오. 당신은 누구요, 아가씨?
사촌 누이 메리예요. 왜 제리를 찾죠? 제리는 여기 살고 있어. 네, 아빠와 함께. 하지만 아빠는 돌아가셨고 제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아저씨 경관이세요? 그녀는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마약이 있는 데 가면 꼭 있을 거예요.